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특허법인 제나의 백동훈 변리사라고 합니다. 그 한양대학교에서 1시간 동안 지식재산 일반에 대해서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오게 됐는데 1시간 내에 어떻게 강의를 할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왔는데요. 어쨌든 뭐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지금 이 줌 창에서 여러분들의 얼굴도 보이고 하는데 이게 제가 강의실에 모여 앉아서 하면 이렇게 액션도 있고 리액션도 있어서 이게 강의하기 수월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래도 이게 줌 창이 있으니까 뭐 제가 질문을 하면 질문이라기보다 뭐라 그러죠? 잘 이해가 되시나요? 하면 뭐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라도 아니면 그 손이라도 해주시면 다음 넘어갈 때 저희가 수월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식재산 일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예, 저에 대한 소개는 여러분한테 나눠진 거에 있을 테고요. 얼굴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마스크를 꼈으면 이 얼굴 보여드리면 되는데 마스크 벗었으니까 이렇게 생긴 변리사입니다. 예, 이 1시간 동안 강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통 제가 지금 이 변리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일반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나 그리고 인터넷에서나 이렇게 궁금한 점을 올린 것들을 대해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지금 10가지로 돼 있는데 질문으로 돼 있죠. 이제 제 제목은 이제 Q&A에 따른 지식재산 일반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지금 원래는 같이 앉아서 수업하게 되면 어느 질문으로 먼저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어쨌든 지금 채팅창에 있으니까 1시간 내에 이 강의 전체 못 하거든요. 일단 뭐 채팅창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보시는 내용 중에 궁금하다 한 거 먼저 하시면 선착순으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 순서대로 진행할 거고요. 혹시 그 10개의 어떤 Q&A 중에 질문 중에 궁금하신 점 하나 선택. 4번요. 좋습니다. 4번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4번이 올랐기 때문에 4번 먼저 했습니다. 제가 보아도 4번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출연하고 할 거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 뭐 특허의 아이템도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한번 4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특허 출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이 인터넷 보면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이 특허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어떡하지? 뭐 변리사 사무소 찾아가면 뭐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순서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요. 특허 출원하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찾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특허 사무소를 하나 선정하시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을 이제 선택하신 다음에 한번 찾아가셔도 됩니다. 근데 찾아가면 상당히 겁날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특허 사무소에서 상담료를 안 받아요. 원래 요새 상담료 받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상담료를 안 받고 또 가시면 변리사분들이 상담을 상당히 잘해 주세요. 상담이 오면 첫 번째 질문하는 게 뭐냐면 특허 이제 그러니까 발명 내용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발명 내용을 천천히 들어보신 다음에 등록 가능성이 없으면 이게 출원을 종용하진 않아요. 등록 가능성이 없으면 이렇게 보완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아이템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일단 전화상으로 전화해봐가지고 찾아가도 되겠느냐 하면 어느 특허 사무소도 오라고 하실 겁니다. 하면은 가면 부담 주는 게 아니라 가면 다 커피도 주고 하니까 일단 가게 되죠. 그러면 특허 사무소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프로세스가 있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여기시는 건 돈 들어가는 곳일 거예요. 아마 얼마나 드는지. 지금 이 전체 화면 중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될 거고, 자 처음에 특허 사무소에 오시면 상담을 하겠죠. 상담을 한 다음에 특허 등록 가능성이 없으면 뭐 이번엔 힘들 거고 아니면 발명을 더 보완하시고 오십시오 하거나
하거나 이제 특허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특허 출원해도 됩니다 해놓고 이제 수임 절차를 밟습니다. 수임 절차는 뭐 그 자리에서 받는 게 아니라 가서 집에 가 있으시면 이제 메일로 수임 뭐 관련 서류를 보내드리면 거기에 뭐 날인하거나 해서 수임 절차를 받습니다. 이때 선수금을 요청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특허 출원 과정에서 변리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명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명세서를 다 작성해 놓고 나중에 출원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일단 착수금을 달라고 합니다. 착수금을 달라고 할 때 전체 출원 비용 전체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착수금 일부 받고 이제 특허 명세서가 완료돼서 출원할 때 잔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잔금 청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이 결정이 됐다, 정액제다 하면은 착수금 때 대부분 받고요. 이게 연동제가 있거든요. 연동제는 뭐냐면 이제 청구항의 개수라든지 특허에 들어간 작성 내용, 도면에 따라 이제 가격이 변동되는 그렇게 가격을 책정하는 사무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같은 경우는 이제 착수금을 받고 이제 명세서 작성이 돼서 컨펌이 되면 그거에 나머지에 대해서 잔금을 청구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담을 하고 착수금 안내서 선수금이 입금되면 이제 선행기술 조사 및 등록 가능성 검토. 아까 그거는 상담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돼요. 별도로 선행기술 조사서를 만들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행기술 조사서를 발행하게 되면 또 별도의 요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 이제 간략하게 이제 메일로 이제 보내드리죠. 이렇게 해서 특허 등록이 가능하니까 진행합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발명자께서 진행합시다 하면 이제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명세서 작성 지시가 오면 명세서 초안을 작성하고 초안을 다시 보내드리면 이제 그 발명자가 한번 읽어보시고 수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수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제 수정사항이 없거나 수정을 다 한 다음에 출원합시다라고 결정이 되면 이제 그걸 출원 지시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잔금 청구를 하고 잔금이 입금되면 특허 출원 및 출원 보고를 하고 출원 절차를 종료합니다. 자, 이 전체 과정이 이제 그러면 이 특허 사무소 명세서 작성까지 뭐 며칠이 걸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부분 특허 사무소에서는 한 달 정도를 예상합니다. 뭐 특허 명세서 쓰는데 한 달이 걸려서 한 달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을 이게 기간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순서가 있다 보니까 한 달 정도를 두고 하게 됩니다. 뭐 그거보다 늦어지면 여러분들도 기다리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한 달이니까 늦어지면 전화해서 왜 이렇게 늦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시면 그쪽에서 설명을 잘 해줄 겁니다. 왜 늦는지. 여기서 지금 파란색으로 된 것들이 그 파란색이 된 부분이 누르면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공유를 해야 되는 거가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특허 사무소가 돼서 특허 출원을 하게 되죠. 한 달 정도 걸려서. 그런 다음에 이제 출원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 특허 출원이 특허청에 딱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특허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특허 출원이 되면 이제 총 이제 특허 단계는 출원 단계, 심사 단계, 등록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출원 후 일반적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이 걸려야 등록이 돼요. 대체적으로 여기 일단 기간은 설명드리고요. 일단 특허 출원이 되면 방식 심사를 합니다. 특허청에서 방식 심사를 뭐냐면 뭐 서류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느냐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요건은 변리사한테 맡겼기 때문에 뭐 흠결사항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뭐 무효 또는 반려 이런 사항은 없고요. 개인으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서 방식 심사에서 그 무효나 반려가 뜹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특허권이라는 게 등록이 된 이후에는 엄청난 독점권이라는 엄청난 권리를 주기 때문에 하나하나 되게 신중히 바라보고 있어요. 특허청에서. 그래서 어떤 형식적 절차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는 경우 상당히 많은 경우 이제 방식심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변리사 사무소는 뭐 워낙 전문가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방식심사가 지나가면 들어오면 실체심사라는 거 하는데요. 말이 어렵지 실체심사라고서 표현이 어려워서 돼 있지. 실체심사는 뭐냐면 이 특허가 등록이 될 건지 말 건지를 특허청에서 심사하는 거를 실체심사라고 합니다. 방식심사 대비해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특허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 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특허 출원하면 요새는 한 1년 2개월에서 한 1년 6개월 사이에 특허청에서 첫 번째 심사를 합니다. 특허청 심사관들도 일이 많거든요. 아까 특허사무소 한 달 걸리듯이 특허청 심사관들도 개인당 한 200건을 쌓아두고 있어요. 200건을 쌓아둔 상태에서 우선 심사가 들어오면 그것도 앞으로 올리고 막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통상 특허청에서 한 달에 한 20건 내지 한 30건 정도 심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심사, 첫 번째 심사가 거의 한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통상은 1년 6개월을 지나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심사를 하면 거절 이유가 있으면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걸 발행해요. 의견 제출 통지서는 뭐냐면 우리 보고 의견을 제출해라. 내가 보기엔 등록이 어려울 것 같은데 당신 출원인 그 발명자 입장에서는 뭐 의견 제출할 거 있느냐 한번 들어보자라는 통지서를 이제 받게 되면 그거 받고 2개월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이제 제출합니다. 의견서하고 보정서를 거의 동시에 제출하는데 이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게 변리사들이 작성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지금 회색으로 된 건 돈 들어가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한 30에서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재심사를 합니다. 재심사를 해가지고 거절 이유가 해소되면 바로 특허 결정이 되고 이제 설정 등록하면 특허권을 갖게 되고요. 거절 이유가 해소가 안 되면 거절 결정이 납니다. 거절 결정서라고 하는데 거절 결정이 나도 특허가 종료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는 3심의 불복 절차를 뒀어요. 그래서 불복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특허 법원, 대법원까지 가는데 특허 등록 여부를 가지고 특허 심판원이나 특허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뭐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정도는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서 만약에 안 되면 거기서 종료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심판원까지 가거나 법원까지 가거나 이러지는 않고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기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가 한 18개월에서 24개월이 됐는데 이 18회의 의미가 뭐냐면 특허를 출원하면 1년 6개월 후에 특허 공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관 입장에서는 공개되지도 않은 특허를 심사하는 요거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특허 정책상 어떤 경우는 특허청장이 새로 오면 특허 심사 속도를 높여라 하는 경우는 이제 특허 공개, 출원 공개 이후에 첫 번째 심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18 내지 24개월을 적었는데 요새는 한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사이에 첫 번째 심사, 12개월에서 한 20개월 사이에 첫 번째 심사가 나오고 그로부터 아까 2개월간의 뭐 의견 대응 뭐 해서 등록을 받게 됩니다. 예, 4번은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4번에서 우리나라 특허 말고 해외 특허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기에 있는데 국내 출원은 아까 기간적으로는 이렇게 뭐 18개월에서 출원 공개를 하고 18에서 24개월에 심사를 하고 한 2개월에서 8개월 되면 등록이 되는 절차를 갖는데 우리가 한국 출원을 하고 해외 출원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한국 출원을 하고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해야 됩니다. 당위는 아니고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 출원하고 이때 해외 출원 1년 이내에 해외 출원하면 해외 출원의 출원일을 소급해 줍니다. 이 국내 출원일로.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이후에 만약에 1년 6개월 18개월 이후에 만약에 해외 출원하면 우리 특허 그러니까 한국 특허 저가 출원한 한국의 공개 특허가 해외 출원을 발목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출원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1년 6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해줘야 됩니다. 되겠죠? 해외 출원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하면 출원이 소급된다. 되게 좋은 효과죠. 일단은 자 4번은 됐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1시간 내에 10번까지는 어려우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4번은 아까 선착순 제가 걸었기 때문에 4번 먼저 했고요. 1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연락처를 남겨둘 테니까 뭐 궁금한 점 별도로 연락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번 특허 출원
등록 특허의 차이는 이게 뭘까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이나 광고에 보면 특허 제품이라고 해서 특허 출원 뭐 10- 몇몇몇몇 적어져 가지고 특허 제품이다 하는 광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저 특허 진짜 특허 받았나?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이지 하든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허 출원이라고 표현됐는데 이게 특허 출원이 등록된 걸 말하는지 이런 궁금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특허 출원, 특허 등록. 또 우리가 제가 이제 가끔 상담해 보면요. 이래요. 발명 상담하다가 변리사님, 이거 특허 출원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특허 출원 될까요에 대한 질문은 좀 어폐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왜냐하면 특허 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허를 달라고 국가한테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허권의 형성은 특허 심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발명을 출원하면 특허 등록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 분들은 특허 출원하고 특허 등록하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그걸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할 때나. 특허 출원 되겠습니까? 특허 출원은 다 됩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아까 방식 심사만 통과하면 됩니다. 방식 심사만 통과하면 실제 심사 갈 수 있거든요. 자, 요거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거 어디 그 인터넷에서 떼온 건데 이런 광고가 있어요. 특허 출원해서 이게 적어진 게 있었죠. 자, 요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 출원이랑 특허 등록, 그러니까 특허 등록 아니면 등록 특허, 공개 특허는 서로 다릅니다. 의미가.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 특허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단계를 설명드렸잖아요. 특허 출원 단계, 특허 심사 단계, 특허 등록 단계. 이 세 단계에서 번호가 새로 부여돼요. 그때 단계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자, 특허 출원하면 특허를 출원한 것을 특허 출원이라고 하고요. 심사를 한 다음에 공개가 되면 특허 공개라고 합니다. 특허가 공개되면 새로운 공부가 나오면서 특허 공개 번호가 뜹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심사를 통과해서 등록이 되면 특허 등록 번호라는 게 뜹니다. 물론 심사를 통과 못하면 이 특허 등록 번호는 없겠죠. 어쨌든 특허 출원을 하면요. 특허 출원 번호랑 공개 번호는 무조건 뜬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공개 직전에 취하를 하면 그러니까 내가 걷어들이면은 안 뜨지만 특허 출원을 했다 하면 특허 공개 번호까지 무조건 뜹니다. 왜냐하면 특허 공개는 강제 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뜨는데요. 번호 체계를 보면요. 특허 출원 번호는 여기 보시면 앞에 10- 써놓고 연도 적어놓고 일련 번호 7자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허 공개 번호도 출원 번호하고 동일하게 10- 연도 일련 번호 7자리. 그런데 특허 등록 번호는 살짝 달라요. 여기 보시면 10- 바로 일련 번호가 떠요. 아시겠죠? 연도가 없어요. 여기 등록번호가 보시면 등록번호는 특허 등록 순서를 계속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7자리의 일련 번호로 버티고 있는데 계속 나라가 오래되면 7자리가 모자랄 때가 있겠죠. 그래서 대강 이 일련 번호를 보면 이 특허가 언제 등록됐는지는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근데 궁금한 게 앞에 10자리가 10을 쓴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산업재산권에 특허, 상표, 디자인 3개가 있는데 그 구분하는 구분자, 식별자 번호예요. 이게 보시면 실용신화는 20번이고요. 디자인은 30번, 상표는 40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출원 번호는 30-1년 번호, 연도, 그 다음에 1년 번호로 되어 있고요. 상표 등록 출원 번호도 앞에 식별 번호, 연도, 7자리 번호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대신 40을 뺄 수 있죠. 내가 앞에 상표 등록 출원 번호 2014-라고 하면 굳이 40을 쓸 필요 없을 필요 40을 안 써도 됩니다. 그거는 식별자니까. 그런데 앞에 아무것도 안 적어지면 40은 상표구나. 30은 디자인이구나. 20은 실용신의안이구나 알 수 있는데 앞에 특허 제 2014-라면 10번은 안 붙여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걸 한번 봐볼게요. 이 그림을, 요 그림에 이 빨간 박스로 친 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 특허 출원이라고 써놓고 특허 출원 번호 제30-2014-000-6464호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상표 출원 번호 40- 이게 적혀 있으니까 상표 출원 번호는 잘 적었는데 요게 문제입니다. 특허 출원이라고 해서 이게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놓고 30-2014-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거는 허위 표시입니다. 허위 표시죄에 걸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허 출원 중인 거를 특허 등록번호로 적거나 특허 등록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특허 등록 2014- 뭐뭐뭐 쓰면 안 되겠죠. 2014는 출원번호나 공개번호를 나타내는 거라서. 그래서 특허 출원이랑 특허 등록이랑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아니면 다 허위 표시입니다. 신고 들어가면 허위 표시죄에 걸립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허위 표시죄. 허위 표시는 어떤 거냐면 뭐 아까 그냥 원칙대로 안 적으면 다 허위 표시입니다. 자, 허위 표시죄 그 죄는 제목을 보면 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되게 이 특허를 가지고 잘못 쓰면 이런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 꼭 맞게 써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바로 특허청에 경찰에 신고하면 좀 사람 사는 게 좀 박하니까 특허청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나눠준 건 없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더 추가했거든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라고 있어요. 여기. 거기에 누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뭐 경쟁업체가 쓰고 있으면 그거 눌러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이 허위표시 신고센터 그쪽에다가 시정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두 번 정도 시정을 안 했을 때, 2번 정도 어겼을 때 직접 여기서 바로 그 신고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자, 그러면 허위 표시 예를 한번 볼게요. 이게 신문에서 제가 빼온 건데요. 공정위, 여러분 본죽 아시죠? 본죽. 공정위 본죽의 특허 허위 표시로 4,600만 원 과징금 부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본죽 계약서, 가맹 계약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이라고 소고기 장조림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다가 특허 제10- 이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다 이게 번호 적어놨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아까 특허 등록은 없어요. 그렇죠? 등록이 돼야 특허권으로 보호되는데 등록번호는 10-1년 번호 7개거든요. 아니면 특허 등록 1년 번호 7자리. 그런데 이제 이 출원 번호를 가서 봤더니 두 개는 심사 미청구로 취하가 됐고요. 밑에 건 두 개는 거절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물품 해놓고 밑에 딱 두 번에 가보면 요거에 소고기 장조림 이거는 특허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식재산권, 상표권, 서비스권에 뭐 보호되는 물품으로 당사로부터 구입해야 된다 이런 말을 써놨죠. 이게 명백한 허위 표시고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에서는 과징금을 매겼고 허위 표시죄를 물면 허위 표시죄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특허 출원하고 특허 입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특허를 왜 받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허를 왜 받죠? 이거는 제가 써놨지만 특허를 받는 이유는 뭐 개인들이나 사업자들은 뻔합니다. 특허권이라는 건 독점 배타권이지 않습니까? 특허권 받은 똑같은 기술에 대해서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주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그 권리를 가지고 남들을 배제시키거나 나만 쓰면서 돈을 벌기 위한 게 특허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특허 제도를 한번 봐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특허 출원하면 항상 할 때 권리를 보호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돈 벌고 싶어서 하는 생각을 가지고 특허 출원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꽤 비싸니까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받는 과정에서 돈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템을 내가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특허를 출원한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특허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특허라는 것은 특별히 허락하는 제도예요. 이 특허는 면세품에도 쓰는 표현이에요. 아시죠?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면세 특허라고 해가지고 그 해외 물품, 그 해외 그 세금을 면세해주는 그런 것도 특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특허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말하는데요. 그 뜻은 뭐 특별히 허락한 그 사람만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특허란 타인의 실시 사용 배제를 특별히 허락한 제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독점권, 배타권. 독점권은 내만 쓰고 배타권은 남은 못 쓰게 하고. 요거를 특별히 허락하는 제도예요. 그렇죠? 그건 아시겠고. 그러면 이 제도가 왜 나왔느냐? 특허권이 어디서 발생했냐면요. 영국에서 발생했어요. 우리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 그럼 영국에서 특허 제도가 왜 발생했느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영국은 섬나라예요. 근데 유럽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프랑스나 여러 국가들하고 계속 역사적으로는 계속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하고 왔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하게 산업혁명 직전에 이제 산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었는데 그 유럽 대륙의 기술자들을 데려올 방법을 모색한 거예요. 그게 특허 제도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유럽의 기술자가 와서 영국의 이제 섬이죠. 들어와서 그 기술자가 자신의 기술을 공개해서 알려주면 그 사람한테 일정 기간 동안 그 기술에 대해서 독점권을 줬어요. 그러면 그 기술자는 영국에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국 기술자는 그 기술을 그대로 베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독점권에 걸리니까. 그 기술을 더 개선시켜서 또다시 특허를 받아요. 그러면 특허 제도에서 기술이 조금씩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특허 제도, 산업혁명 이전에 특허 제도가 먼저 있었고, 그냥 우리끼리 말하는 걸로는 산업혁명이 이 특허 제도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 특허 제도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발생한 거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여기에 다 뜻이 하나 있는데, 기술자가 자기 특허를 하면 우리나라 와서 공개를 하면, 그러니까 공개한 대가로 독점권을 주겠다는 게 특허 제도거든요. 이게 여기 보시면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것을 대가로 그 아이디어의 실시에 배타적 지위나 독점적 지위를 주겠다라는 게 특허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개한 기술을 우린 보고 배워서 발전시켜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겠죠. 그러면 공개한 대가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나라의 특허 제도는 무조건 특허를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출원한 거를. 아까 제가 출원 공개라고 했잖아요. 1년 6개월에 출원 공개된다. 강제 공개입니다. 법상. 그래서 여기 특허 출원되면 특별한 사정이면 모두 공개된다. 이 표현이 정확히 64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정은 국방상 보호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국방부 장관이 요청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제외하는 무조건 공개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 공개한 대가로 권리를 주겠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공개한 대가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아이폰의 밀어서 잠금 해제에 관한 특허 내용이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애플에서 한국에 특허 출원을 했어요. 특허 출원 그 오른쪽에 청구항이 그 특허 출원 내용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근데 애플에서 이걸 심사 청구를 안 해가지고 이게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애플에서 특허 출원을 했고 한국에 그 특허 출원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봐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요, 이 청구항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빨간색 위주로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아이폰 대우장 아시죠? 첫 화면에 밀어서 잠금 해제입니다. 자, 여기서 상기라는 표현은 더자입니다. 미국 영어의 더. 위에 기술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 접촉을 검출하는데 우리가 손을 딱 대면 그 스마트폰이 나 디스플레이에 손을 댔구나를 딱 인지를 하죠.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사전 결정된 표시 경로를 따라 잔금 해제 이미지를 이동시키는 단계. 여기 보면 사전 결정된 표시 경로가 이겁니다. 요렇게 긴 박스로 되어 있는 경로에 따라 잔금 해제 이미지는 그 화살표 박스고 그거를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즉 이동시키면 자 사전 결정된 제스처에 대응되는 경우 사전 결정된 제스처에 대응되는 경우 잔금 해제 상태로 천인시킨다. 잔금 해제 상태로 하고 사전 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잔금 상태로 유지한다. 뭔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을 끝까지 사전 결정된 제스처가 끝까지 밀었을 때거든요. 사전 결정된 제스처에 대응되도록 끝까지 밀었을 때 잔금 해제 상태로 가고 사전 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거, 뭐 가다 말거나 손만 댔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잔금 사유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을 삼성에서 본 거예요. 자, 삼성에서 봤겠죠. 공개했으니까. 그러면 삼성에서 이거를 똑같이 만들면 안 되고 어떻게 개선됐는지 개발했는지 보시면 그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여기 보면 삼성에서는 점을 9개만 찍어놨어요. 9개 찍어놨잖아요. 이게 찍어놓으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사전 결정된 경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전 결정하는 걸 개인한테 맡겨놨어요. 사전 결정된 경로가 없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 만약에 특허 받았다면 이 특허의 침해를 회피하게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점을 9개 찍음으로써 비밀 보호 기능이 생겼어요. 개인이 경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킨 거죠. 이게 이제 아까 특허 제도의 핵심입니다. 공개한 거를 보고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개선시켜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특허 제도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우리 보통 말하죠. 카피캣 이러면서 보고 베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특허 제도는 보고 베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려면 코카콜라처럼 노하우로 보호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애플에서는 분명히 특허를 출원하면서 공개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삼성에서는 보고 똑같이 안 만들고 발전시켜가지고 그 특허 출원 내지는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템이 있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특허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템에 대해서 누가 먼저 했나? 이걸 확인해야 되고 했는데 그러면 나 이거하고 다르게 해야겠네? 아니면 다르게 안 하면 나중에 특허권 행사를 받기 때문에 다르게 하면서 내 기술이 좋아졌네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기술 기반으로 그 창업을 하신 분들은 특허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대강이라도. 그건 기회가 된다면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이라서. 어쨌든 그걸 꼭 배워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특허를 받는 이유, 국가적 차원입니다. 물론 개인적 차원도 내용이 들어가 있죠, 물론. 네. 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특허로 할까요, 실용신안 할까요? 특허로 할까요, 실용신안 하는 게 낫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상담하러 오시면 발명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허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대부분 상담하러 오시면 되게 쭈뼛쭈뼛 되세요. 그래서 변리사님, 이게 제가 기술이 좀 허접한데 실용신안으로 특허보다는 실용신안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보통 그럼 실용신안하고 특허를 구분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이걸 질문을 넣었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거 직접적으로 특허 실용신안을 구분하는 걸 배우기 전에 요 특허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해서 아까 지식재산 일반이니까 여기서 기본 내용을 배우고 가시죠. 일단은 여기 보시죠. 제가 문제를 발명을 하나 했습니다. 자, 이게 원통형 연필인데 책상에서 자주 굴러떨어져 가지고 연필심이 자주 부러져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각을 내기로 했어요.
연필 외주에 쭉 길게. 그러면 연필이 위에 놔도 잘 안 굴리잖아요. 이런 발명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런 발명을 하고 이 발명을 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만드는데 각을 뭐 몇 각으로 내지? 그냥 딱 얄쌍하게 낼까? 뭐 길게 얇게 이렇게 얇게 낼까? 아니면 삼각형으로 좀 이쁘게 낼까? 아니면 진짜 그 실용적으로 이렇게 육각형으로 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 그러면 세 개 다 출시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출시하기 전에 연필한테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개발한 거한테. 그래서 제품 이름을 앙그루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발명과 이런 제품은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쟁업체가 생겨가지고 벗겨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제품을 출시하기 직전에. 자, 이때 우리는 어떤 보호 방법을 쓸 것이냐에 관한 것인데요. 자, 지식재산권의 분류를 보면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아시겠죠? 뭐 요새 사진 함부로 뱉다 쓰면 안 되고 하는 건데, 이 저작권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의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이쪽 그 변리사들은 저작권법도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저런 산업재산권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고 합니다. 자,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신지식재산권은 뭐냐면 요새 계속 이런 지식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들이 생기는 건데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늦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식물 같은 거 신품종을 개발했을 때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신지식재산권이라는데 이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럼 산업재산권법은 뭐냐?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게 4개를 아우르는 법을 산업재산권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변리사의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변리사가 구분되는 건, 변호사들은 모든 법을 하는데 그중 산업재산권법은 안 한다 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죠. 변호사들은 우리는 산업재산권법도 한다라고 주장하고 어법부터 한다는 내용인데, 그런 상황이긴 한데, 변리사 어법은 모든 여러 법 중에 이렇게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을 다루는, 그걸 특히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변리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구분해 보자면, 그러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어떻게 구분짓냐면,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발명. 그렇죠? 실용신안도 발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실용신안은 발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고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보시면 특허는, 여기 보시면 정의를 한번 볼게요. 이게 발명의 정의인데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어쨌든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고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하는데 똑같습니다. 발명과 고안은. 근데 이따 차이점을 설명드리고요.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을 보호합니다. 표장이 제품에 화체돼 가지고 그걸 보호하는 겁니다. 아까 대충 예시가 됐죠. 연필을 새로 출시할 때 디자인, 삼각형, 육각형 이런 것들은 제품의 외관이니까 디자인으로 보호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앙그루지다로 하는 문자로 화체를 시켰지 않습니까? 어떤 그 연필에 대해서. 그건 상표로 보호하는 거고요. BM 특허는 신지식재산 것이 아니고요. BM 특허는 특허법입니다. 특허권입니다. 일단 언뜻 보였기 때문에 됐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핵심적으로 아까, 그럼 이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특허는 아까 기술적 사상의 창조로 고도한 것, 실용신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표는 차체 형상, 의자 형상,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제가 보면 항상 그 고등학교 책이나 쉬운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디자인이랑 상표는 구분하실 줄 아시겠고, 특허랑 실용신안이 구분이 좀 어려우실 텐데 그건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발명을 보호하는 거는 대략 특허 아니면 실용신안일 테고 아시겠고, 자, 물품의 외관은 디자인일 테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화체된 기호 이런 것들은 상표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제품을 출시하면 산업재산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발명에 대해서만 이제 특허하고 실용신안만 구분할 줄 알면 되겠는데, 자, 보시면, 자, 실용신안법, 특허하고 실용신안법을, 그러니까 실용신안법을 별도로 운영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뿐 없어요. 저 실용신안법이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왜 생겼냐? 일본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실용신안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 체계를 가져오면서 실용신안법이 남아있고 중국도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실용신안제도를 왜 운영하냐면 이제 막 산업이 태동기 때는 예전에는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심사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등록을 줬었어요. 실용신안 등록을 줬었어요. 그런 다음에 실용신안 등록 실용신안 20이죠. 20- 몇몇몇 써놓으면 아까 그 광고 효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좀 보게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이 아니죠. 이제는 실용신안도 다 특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하고 실용신안의 구별 시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구분하자면 아까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데 발명의 정의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거고요. 실용신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이 문구가 하나 들어가요. 물품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은 발명을 보호하는데 실용신안은 더 한정적으로 물품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실용신안은 물품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보면 실용신안의 예제를 보면 백밀러, 컵홀더, 자동차 도어, 의자 높이 높낮이 장치 다 물품이죠. 이런 걸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허는 앞에 아무 한정 요구도 없잖아요. 그럼 특허는 물품도 보호하고 물건도 보호하고 물질도 보호하고 방법도 보호하고 시스템도 보호하고 특허는 다 보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품은 실용신안으로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내 발명이 좀 허접합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발명이면 둘 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보면 실용신안은 10년분 보호 안 해줘요. 특허는 20년 보호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그러니까 실용신안의 등록 요건 심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쉽게 판단해 주냐? 법에 따르면 극히 쉽게 고안 가능한지 여부를 가지고 실용신안을 판단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인용문헌 찾고 같으면 등록 거절, 특허하고 차이 없이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도 실용신안 비쌉니다. 특허는 더 비쌉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굳이 어떤 발명을 하면 굳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필요가 그닥 없죠. 조금 경제적으로 좀 싼 거 말고는 보호기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변리사 사무소에 오시면 다 특허로 출원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발명을 낮출 필요는 없어요. 발명에 높고 낮으면 없습니다. 그건 등록 요건에 관련된 거지 그 발명이 높고 낮으면 없습니다. 이제 좀 구분되시나요? 예, 여기까지가 특허 실용신안의 구분인 거니까 여러분이 발명이 물건 컵홀더니까 이거는 실용신안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능이 좋은 컵홀더도 특허 받을 수 있고 20년 동안 그걸 가지고 돈도 벌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분 남았는데요. 아이디어만 있는데 시제품 없이 특허 출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왜 가능하냐? 특허법이 발명을 보호하는 법인데 발명의 정의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쓰였어요. 기술적 사상. 물품이 아니고 어떤 물건이 아니고 기술적 사상이에요. 사상. 사상이기 때문에 제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상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상이 뭔가 기술적 사상을 그럼 누가 하는가? 뭐를 내는가? 그게 명세서예요. 명세서. 그 명세서 쓰는 사람이 변리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도면만 들고 와서 제품을 안 만들어도 와서 발명 상담을 하시면 변리사들이 글로 써요. 그래서 이제 변리사들이 그걸로 밥을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시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으세요. 아시겠죠? 물론 어디 사업을 따기 위해서
자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쓸 수 있지만 특허를 받기 위해서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미리 제품을 홍보하기 전에 미리 특허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다음에 제품을 만드시고 가서 홍보하시는 순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빨리 넘어서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등록 요건만 볼게요.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이거와 똑같은 건 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상담하러 오면 변리사님 이게 제가 밖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만든 거예요. 즉 말하자면 특허 등록이 되겠죠? 라는 의미겠죠. 근데 본 적만 없는 거 가지고 등록이 될까? 말에 관한 얘기인데요. 특허 등록 요건은 이렇게 다섯 개가 되어 있는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실제로 산업에 쓸 수 있는가? 왜 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아까 자연법칙을 이용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공서양색에 반하는 건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사관이 공서양색에 반하는 건 거절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심사관이 판단할 일이 아니죠.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선출원주의는 똑같은 출원이 나왔을 때 너가 먼저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받는다는데 이거는 특허 공개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특허청에서. 그다음에 확대된 선출원주의도 마찬가지로 특허가 공개되기 직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 했는지. 그래서 대부분 특허 등록 요건은 신규성하고 진보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아까 본 적이 없는 게 신규성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본 적이 없어요 한 거는 신규성에 관한 거고 하나는 다 남았죠. 진보성은 본 적도 없고 남들이 생각하기 어려워야 돼요. 이게 항상 관건이에요. 자, 하나 예제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아까 굴러가는 연필이 있고 지우개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발명을 했죠. 두 가지 갈래로 합니다. 각을 냈어요. 각 괜찮아. 효과도 있고 괜찮아 보여요. 또 다른 발명으로 그냥 지우개 연필 뒤에 달았어요. 괜찮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연필에 각을 내고 지우개를 달았어요. 이건 진보성이 있을까요? 신규하긴 합니다. 신규하긴 합니다. 각도 있고 지우개도 있는 연필은 지금까지 없거든요.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게 과연 진보성이 있는가? 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이 사람은 이 기술이랑 그러니까 각을 내는 기술이랑 지우개 다는 기술을 두 개를 차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어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보성의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간단하진 않고요. 근데 본 적이 없는 거랑 진보성의 개념은 이런 거구나 정도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자, 저 7번까지 하면 좋겠는데 딱 아깝네요. 일단은 시간이 다 됐고요. 지금 제가 명함이 있으니까 혹시 뭐 개인적으로 연락하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것도 인연이니까 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출연 안 하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아까 지금 급하게 답변한 거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